이제 민주당에서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면 예. 나와야 될 국민의힘의 후보는 한동훈 대표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사볼 비스가 없는 게 좋겠죠. 거기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한동훈이다. 옆에서 본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가요? 장점이 참 많으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소중한 또 자산이라는 건 다 평가받고 있고요. 우리 앞에는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하시겠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그런 가장 위험한 인물에 상대할 수 있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한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더300 기자 박상곤입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분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한 분입니다. 부산진 갑에서 당선됐고 저희 머니투데이 더300이 자랑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교육위 부문 당당하게 최우수 의원을 차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오늘 다른 이야기보다 이것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예.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했잖아요. 헌재의 결론을 의원님은 당연하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의외라고 보셨나요?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 결과를 예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이게 과연 탄핵에 이를 만큼 컸느냐 이를 따져보면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오늘 결과는 이제 기각 5, 인용 1, 각하 2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걸 예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예상하고 벗어난 것은 각하가 2명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그렇죠. 기각이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제일 좀 큰 이슈가 됐던 게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냐 151명이냐.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으로 탁탁 이렇게 쳤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단상에 나가서 이렇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그래 항의할 만한 내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200명의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각하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결정 수가 151명이라는 뜻이죠. 이 부분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시 복귀를 했고 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했고 예. 관심은 이제 완전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로 좀 쏠리게 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다. 민주당에서는 탄핵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오늘 결론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오늘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결과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약하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그 공모, 그죠? 또는 방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절차가 좀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도 이야기하셨고, 특히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애를 썼고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 말은 내란의 행위, 즉 혐의에 대해서 동조하고 공모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 열릴 거냐 도대체. 저희가 사실 처음에 예상할 때는 3월 7일을 예상했다가 맞아요. 매주마다 다음 주 유력하다. 이번 주는 진짜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예. 기사들을 보면은 어찌됐든 헌재 내부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고기일이 미뤄지는 거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좀 보세요? 그 추측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많은 추측은 아무래도 8대0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8대0.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각하고 인용 1 각하이가 나왔죠. 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의 경우 이런 식으로 만약 나오면 이게 굉장히 지금 승복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결과를 내면 헌법재판소가 감당해야 될 그런 후폭풍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가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제일 유력하다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기에는 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도 나왔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도 수요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일 날 나오는 것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게 다음 주 정도까지는 또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번 주 했는데 이번 주에 2개를 하는 것도 좀 무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두 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8대 0으로 만드는 거를 현재가 고민 중인 것 같다. 노력하고 가장 있는, 큰 이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원님은 당에서는 사실 그 많은 의원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좀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의원님은 그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질문을 하시면 사실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보시는 이 또 많은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이 또 더 이제 집중해서 볼 것 같은데 물론 감정적으로는 각하나 기각이 되길 바라죠. 저도 국민의힘 의원이고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잘못되었지만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지만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게 된 계기에서 민주당의 잘못 분명히 있다. 그죠? 탄핵의 남발이라든지 그죠? 네. 예를 들더라도 또는 예산의 그런 어떤 그런 무분별한 그런 삭감 이런 부분들. 하여튼 뭐 대통령이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말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포고령에 나와 있는 그 봉쇄의 대상에 국회가 들어있다는 것. 네. 국회는 계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명쾌하지가 않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초반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변론하고 하는 그 초반만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정인들의 그런 어떤 말이 바뀐다든지 또는 대통령이 또 구속이 됐던 부분들이 절차적인 하자에 의해서 풀려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절차의 문제가 또 들어가는 부분, 네. 또 민주당에서 내란적 혐의를 탄핵소추에서 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처음보다는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도 분명히 생겼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좀 봤어요. 오늘 박상국 기자님 첫 진행이나 하셔서 네. 지금 잘하고 계셔서 저도 좀 근데 너무 좀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비율로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거의 0, 10%밖에 안 됐던 그런 가능성에서 비해서는 지금 한 3, 40%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이 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정국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부터는 탄핵 인용을 좀 가정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용을 가정하시고 가정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야기가 꺼내기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근데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 불구속 상태로 관저에 나와 있는 윤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할 거라고 보세요? 박상호 기자님 하신 말씀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말씀을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자칫 개입하게 되면 개입해서 어떤 후보를 좀 특정 후보를 미는 듯한 모습이 생기게 되면 보수 자체가 균열이 생겨요. 경선 과정에서요? 경선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는 게 상처가 돼가지고 본선에 가더라도 그게 응집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그 대통령님의 시간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치소 생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즉 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후보들 우리 유력한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서 뭐 들어서 좀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신다 생각하더라도 그 부분을 특정적으로 밀기 어려운 게 대통령께서 선호하는 분이 본선에 나갔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이 든다면 대통령께서도 그 감정을 앞세우실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질문 나중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먼저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국민의힘이랑 보수 진영이 있어서 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대표께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 했죠. MDNK. 예, MDNK. 한국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인물이라 한 이유를 한동훈 전 대표의 표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어떤 탄핵을 이렇게 29번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뜻이잖아요. 우리 헌법에서 사문화되어 있었던 게 거의 사문화에 가까웠던 게 뭐냐면 계엄과 탄핵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29번의 탄핵을 남발하는 걸 보면서 과거 우리 정부에서 그 5년 집권기간 동안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불과 몇 달 안에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못할 일이었겠구나. 예. 그래서 이런 위험한 분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그런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뭐 어떤 국민이 바라보는 눈 또는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그런 균형, 자제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국회 권력만 갖고 있잖아요. 국회 권력만 갖고 있어도 나라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된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서 이 17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이래 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죠? 못할 일이 없죠. 계엄 해제도 안 되잖아요. 정말 계엄을 선언하더라도 해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국회가. 예.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4월 18일 날 문영배 재판관 끝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 헌법재판소장, 예, 아마 대법원장도 그 중간에 아마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삼권 분립에 해당되는 대통령부터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 그다음에 법원의 권력들 이런 사법까지.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 어쩌면 조선시대라고 말하면 왕 아닙니까? 진짜 아무거든 왕의 권력이잖아요. 이런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저는 그때 108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보수가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바라볼 때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어젠다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일 잘하는 뭐 경제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는 경제 민주화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올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대선의 어젠다가 뭐가 될지 예.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당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대선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를 닫고 새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1987년 헌법이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참 정말 대통령 직선제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개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 직선제 하나가 너무 돋보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헌법 개정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40년 후에 지금의 시대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개헌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죠. 이 개헌을 하지만 나는 내 기득권을 다 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개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신 그 3년 임기 후에 본인이 떠나겠다는 거 나는 이까지만 딱 하고 과거를 닫겠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내가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역할을 하고 문을 닫겠다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이 어떤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거죠. 새 시대는 다른 사람 여세요. 나는 내가 임기가 2년이나 단축되더라도 나는 이 새 시대를 열고 끝내겠습니다. 내 역할은 끝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아젠다로서 미래를 여는 그러니까 기존의 80년 체제를 닫고 새 시대를 여는 40년 만에 여는 이 부분은 정말로 획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 특히 이재명 대표도 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늘 보면요. 대선과 총선이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대선 끝나고 일 좀 하려다 보면 총선이 있어요. 심판론이 나와요. 그러면 개혁을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국민들이 다 찬성하는 개혁이 안 되잖아요. 네. 노동개혁을 하나 하고 싶어도 다 찬성합니까? 개혁에는 희생이 잇따릅니다. 또 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 시스템으로 계속되고 견제만 자꾸 되다 보니까 그냥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러가지고 그 4년은 대통령도 4년 임기로 맞춰가지고 그 4년은 책임지고 해봐라는 거죠. 그 4년은 마음껏 한번 정치를 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4년 후에 평가받겠다. 예.
그러니까 2년마다 중간중간마다 때마다 계속 심판하고 견제하고 싸우고 극렬적으로 대립하고 이게 우리 정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는 닫고 미래를 여는 그런 아젠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면 예. 나와야 될 국민의힘의 후보는 한동훈 대표다. 예. 그러면 또 뭐 정성구 의원은 친한동국 후계다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게 물론 뭐 다른 후보님들도 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뭐 제가 어떻게 감히 뭐 평가할 만한 분들이겠습니까? 네. 한 분 한 분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우리 후배로서는 본받을 만한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그런 어떤 어찌 보면 강적이죠, 그죠? 압도적인 지금 지지율 1위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에서는 적수가 없습니다. 저런 분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틀에서 벗어난 그런 정말 새로운 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선명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는 사법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죠?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게 좋겠죠. 저쪽도 똑같지 않아?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한동훈이다.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들, 방금 말하는 개헌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후보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의지가 굉장히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지금 이 시대를 담고 또 우리 당이 승리로 가기 위한 전략에서 한동훈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크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저도 이제 의원님도 아시지만 제가 또 한동훈 대표 마크맨 하는 기자지 않습니까? 어느 현장을 가든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제가 항상 한 전 대표를 따라다닐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현장을 다니고 있고 의원님도 현장에서 많이 뵙고 있고요. 예. 제가 본 정성국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빼놓고는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치 인생을 이야기할 때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일 때 1호 영입인지라는 타이틀이 일단 붙어 계셨고요. 예. 그 다음에 조직부총장, 당대표 시절에 조직부총장 하셨고, 예. 지금도 이제 한 전 대표 가시는 곳에 어디든 가서 이제 한 전 대표를 좀 돕고 계시잖아요. 예. 옆에서 본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와 사적인 인연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영입 이제 1호라 했지만 아무런 연이 없는 정성국이라는 사람을 이제 영입 인재로 확정을 하고 부산 친구갑에 단수 공천까지 준 이유를 제가 대표께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부천시장에 유세할 때도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민들 앞에서 나는 이분 몰랐다고. 근데 초등학교 평교사가 그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회장이란 자리를 직선으로 그 회원들이 직선으로 뽑혔다는 그 하나로 이분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예, 우리 보수에서 이런 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 최대 교원단체 장까지 올라간 그 부분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 말씀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나 보네요. 대표께서 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총선 이제 때 떠나셨잖아요. 다시 대표 나오실 때 서로 이제 연락이 다시 되면서 만나고 이러면서 대표 선거 때도 같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공유하게 되었는데 특히 탄핵 정국에서 옆에서 우리 한동훈 전 대표를 곁에서 같이 있는 분 중에 한 분 아니었습니까? 제일 가까이에서. 네. 그분은 계산을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탄핵을 찬성하게 되면 대표님께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지지자들이 실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중도나 이런 걸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는 의견들을 드렸지만 대표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내가 결단을 내려서 빨리 이렇게 우리 당이 완전히 지금 뭐 가라앉는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빨리 선제적으로 결단 내림으로 인해서 정치를 이런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가치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나한테 손해가 있고 이득이 있고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바라보고 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확고한 제가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결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판단들이. 저는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런 사적인 그런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과 함께 정치를 할 만하구나. 이 정도 분이라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은 이제 한 전 대표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사실 당 안에서는 지금 살펴보면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 흔히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반감이 좀 심한 상태예요. 이런 보수 진영에서 한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보수 의원들 말고 우리 보수 전체 유권자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제 한 전 대표를 향한 반감을 좀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딱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져 있고 저는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전 대표께서 그때 탄핵되고 이렇게 되고 할 때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망했다는 분들 계시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한동훈을 평가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런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한동훈 전 대표도 사람인데 그죠? 좀 물론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로 한동훈을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동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나 분들이 다 확고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선명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고 또 좀 다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제가 부산에서 행사를 하고 대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 칭하고 소리 크게 치는 분들이 과연 얼마였느냐? 저는 그분들보다 한동훈 대표를 손들고 흔들고 한동훈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던 분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대구 가셨을 때 걱정은 없으셨어요? 막상 우리가 경북대를 가보니까 큰 소리 내고 막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목소리가 양비론적으로 반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컸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고 경선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대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다 껴안아야 되는,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전략, 또 정성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전략 그런 건 있을까요? 예, 대표께서도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내가 그때는 좀 그래 안 했었으면 좋았겠나는 말씀을 책에도 다 이래 많이 표현이 돼 있죠. 한 표현이 돼 있고 본인께서도 내가 그때는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좀 더 품었어야 되고 의원님들을 말씀을 좀 더 마음속으로 경청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셨어요. 한동훈 대표께서 어떤 큰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많은 의견을 다양한 의견들을 잘 청취하고 또 많이 좀 품으려고 했느냐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도 많이 좀 돌아보셨다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왜? 정치도 마음을 헤아리는 거니까.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다. 한 전 대표가 이제 자서전을 쓰고 행보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친한계 의원분들이 이렇게 한 전 대표한테 찾아가서 대표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의견은 없으셨어요? 100%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칠 수는 없다. 또 지금이 우리가 나와야 될 때라는 마음이 좀 섰기 때문에 대표께서 지금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국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계를 복귀하고 강조해온 키워드를 보면은 87체제 개헌이 그렇죠. 먼저였고 그 다음에 AX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로 전환하는 그 AX 시대를 대비하자. 그 다음에 가상자산 규제 완화. 그다음에 최근에 연금 개혁 이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거를 두고 반대 의견을 좀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로 청년에 대한 키워드를 좀 많이 말하고 계시거든요. 예. 가상자산 규제 완화라든지 연금 개혁 반대 그리고 AX 시대 대비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을 향한 표심이 호소라고 또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계기로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도 지금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저한테 막 훈수를 둡니다. 아빠 어떡해요? 아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때는 방송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그 말들이 젊은이들 말들이 더럽게 많아요. 너가 뭐 이게 아니라 탁탁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구 갔을 때 혹시 박상공 기자님 그 질문 기억나시죠? 대학생 질문에서 검사 대통령을 다시 뽑겠냐? 네, 검사 대통령을 다시 뽑겠냐 대학생들이 질문을 했었죠. 그 질문 딱 할 때 대표도 답을 잘하셨지만 그런 질문들을 딱 바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보수도 지지층을 보면은 일단은 좀 60, 70대가 확고한 지지층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4, 50대 같은 거는 조금 저희도 약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여론조사 뭐 일관되게 나온다고 봅니다. 20, 30대는 사실 요동칠 수 있는 또 그 세대인 것 같아요. 20, 30대와의 소통은 너무 중요하고 또 20, 30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표께서 의도적이라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대표 때 내세웠던 중수청, 청년 있지 않습니까? 중도, 수도청, 청년. 그 청년이 지금도 여전히 대표의 마음 깊은 속에 있다. 예,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시에 그 세대포이론이라고 했었나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했던 게 2030을 끌어안고 우리의 고정 지지층인 6070을 양쪽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게 만들어서 세대를 포위해서 우리가 대선에 승리한다. 그런 전략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뭐 그 전략을 똑같이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수는 당분간. 그게 누가 그래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저희 직전에 나온 분이 이준석 의원이세요. 아, 그러세요? 이준석 의원이 저희 이제 터치다운에 바로 직전에 출연을 했는데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저희한테 한 전 대표가 자꾸 젊어지는 티를 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준석 의원하고 대화를 별로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 잘 모르겠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자꾸 평가절하하려는 이 모습을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그래도 지금 뭡니까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의 그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요. 또 한 당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그죠? 이랬던 분이면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 보면 이제 그런 평가들을 좀 박하게 하시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의도적으로 젊어지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지금 젊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서 기성세대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젊음과 그다음에 이런 우리 그 선배 세대를 딱 중앙에서 그 중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령대고 또 그런 또 어떤 생각들 많이 표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걸 억지로 젊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1년 동안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트러블도 많고 그다음에 한 전 대표가 말한 발언들이 이제 뉴스가 된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주도해서 뭐 금초수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뤄낸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건 좀 참았으면 좋겠다.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봤으면 좋았겠다. 좀 그랬던 아쉬운 점들은 좀 없으세요? 대표께서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그 14일간의 시간이 어찌 보면 긴박한 시간이었고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한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좀 저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점이 참 많으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의힘의 소중한 또 자산이라는 건 다 평가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이라보다는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대표께서 좀 발언들이 좀 한 번씩 강한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우리 총회 자리라든지 또는 탄핵 소추가 되고 난 그런 자리 이런 데서 제가 투표했습니까? 대표께서 그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 한번 마음껏 한번 말해보세요. 결국은 뭐 대표가 이 자리에 있는 대표가 이유화를 막론하고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생한 자리에 다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전에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민주당을 탁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딱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기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좀 우리 박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대표로서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나왔을 때 표현들이 조금 더 품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좀 대처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겠죠. 그 외에 그 대표께서 그 결단력 그다음에 그런 소신 그리고 그 어떤 해박함 이런 뭐 지금 뭐 가상회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대담을 나눠보면 제가 놀래거든요. 와 저렇게 저거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닌데 싶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 또 많은 소신을 갖고 계세요.
워낙 장점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더 아마 그렇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메시지를 가장 먼저 던질 것 같으세요? 인용이 만약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까? 그래도 두 개가 좀 나뉘니까 네. 탄핵이 뭐 인용된다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만약 생긴다면 일단 대표께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우리 지지자들 향한 표현을 하시겠죠.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셨지만 잘못된 비상계엄을 하셨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돼버린다면 그 우리 8년 9년 전에 겪었던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트라우마가 또 생기는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아픔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대표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 앞에는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하시겠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그런 가장 위험한 인물에 상대할 수 있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강조하겠죠. 그래도 의원님이 오셨는데 한동훈 대표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정치인 정성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의원님이 영입 인재들 중에서 굉장히 이력이 좀 화려하고 특이하신 편이세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등교사 중에서는 최초로 교총회장에 직선으로 당선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그 초등교사로 재직하실 때 교총에서 좀 활동하고 회장까지 이렇게 도전했었던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세요? 예. 교총 그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마 초등교사가 회장이 되었고요. 교총은 이제 최대 교원단체인데 그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교원단체 총연합회입니다. 연합회. 네. 그 말은 교수, 교장, 교감, 교사, 교육청에 있는 뭐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분들 모두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교조라든지 이런 노조는 교사만 조합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총은 이런 모든 교원들을 다 통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부 대학 총장이나 대학 교수들이 회장을 했어요. 그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장에 있는 초중등 교원이 그 직선 선거를 치러내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구조에 가깝습니다. 왜?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네. 그 수업하고 업무 보고 뭐 이렇게 다 하면서 그 빈 시간을 내서 선거 준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또 이 범위가 한 시도를 벗어나서 이 대상이 전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잖아요. 복무도 자유롭고 좀 자기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방학도 훨씬 더 길고. 그래서 교사들 즉 선생님들이 이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선거에 도전하는 구조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 아니 왜 교총회원에 그러면 대학 교수가 교총회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즉 교총회원 100명 중에 대학 교수는 2-3명밖에 안 되는데 이 2-3명이 75년 동안 계속 거의 회장을 다 했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중등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교총이 대학 교수가 날 회장을 하고 있으면 그 초중등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총이 자꾸 이게 회원들도 감소하고 자꾸 이렇게 보수 집단 중에서도 보수 교원단체라는 것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고충을 해결하는 게 약하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왜 우리는 회장을 못하느냐. 현장에 있는 선생님 회장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 2019년에 한번 2위로 낙선을 했다가 네. 2022년 3년 만에 다시 도전해서 재수하셨네요. 예, 네. 그 재수해서 당선돼서 3명의 후보 중에 당선됐었습니다. 예. 저는 교총 회장으로 의원님이 계실 때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때 좀 큰 역할을 하셨어요. 예, 그때 교권 확립. 네, 주도하셨던 게 그 교권 5법인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 교권 5법을 주도하시면서 이렇게 겪어왔던 과정들이 예. 그게 약간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세요? 저는 그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저에게 영입하는 이유 2가지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교사가 직선으로 교총 회장이 되었다는 이력, 예, 정말 그런 이력과 그다음에 이 서희초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교육 전문가가 이제 필요하구나 하는 데 대한 부분들 이 2개가 합쳐져서 아마 인재 영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예.
근데 교육위원회에서 또 이제 국정감사 스코어보드까지 최우수원으로 선정되시기까지 했지만 저는 최근에 관심을 끈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 의원님이 속했던 그런 교육 쪽 분야를 좀 넘어서 최근에 가상자산 ETF법 맞습니다. 발의하셨잖아요. 이게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투자를 하게 허용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최근에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얘기한 거라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께서 오태민 그 분하고 좌담하는 그런 거를 봤지만 그럼 이렇게 한 데서 제가 그 한동훈 대표가 법안 발의를 해도 인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스스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다면 이 가상자산에 ETF가 필요한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보좌진들이 연구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으면 정말 이게 21대 때 뭐 이게 또 거론이 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느냐. 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자산들이 사실은 ETF 형태로 펀드 형태로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았어요. 왜? 시대적 흐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흐름이 있고 우리도 이제는 이 가상자산을 이런 범위 안에서 포함시켜가지고 좀 안정된 투자 또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 발의하고 나서.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의원실에서는 법안 준비가 다 돼 계셨던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이제 좌담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법안 발의는 관계가 없나?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 봐야죠.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정치인 정성국의 목표는 뭔가요? 국회의원이 돼 보니까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제가 법안도 발의하고 또 우리 그 어떤 제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 특히 교육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고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정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해서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생긴 목표를 한다면은 우리가 절대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줄 수 없다는 마음은 저도 공감하고 너무나 제가 간절해졌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훌륭한 어떤 주자들, 후보들 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라는 그런 정말 소중한 그런 우리 당의 자산 후보를 통해서 우리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면 그죠? 저도 또 만약에 우리 당에서 또 다른 분이 뭐 뽑힌다 하더라도 그분을 또 응원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장 제 목표는 제가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제 일, 교육계를 잘, 그죠? 제가 이제 많이 보고, 그죠? 교육계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부산 진구라는 그 지역에, 진구갑이라는 지역에 있는 현안들도 놓치지 않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의정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오늘 정말 바쁘고 어려운 시기인데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 좀 마무리되면은 저희가 언제 한번 또 다시 모셔가지고 그때는 정책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스튜디오가 아니라 의원님 지역구신 서면에서 해보는 것도 좀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서면 그쪽에서는 좀 이제 지역구가 좀 나뉘긴 한데 부산 진구갑으로 오시면 그쪽도 워낙 또 뭐 나눌 수 있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산 진구 플러스 또 부산에 또 현안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감사히 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터치다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